사마천의 사기에 대한 얘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뭐그 중에서 뇌고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실크를 뽑아내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전남 영광에서 오셨으니까 아마 여기서 아마 3시간은 오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에서 또 여장을 갖고 오려면 그것도 30-40분 정도 출발해야 되고 또 오자마자 또 그냥 역에서 기차 기다리는 것이 아니니까 한 5시간 정도 전에 출발하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가신다고 하니까 또 아마 길이 멀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시간 하나 놓치지 마시고 같이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뜨거운 박수 좀 환영해 주시고 이명수 교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잘 걸리지 않던 이게 목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목소리가 좀 듣기 싫더라도 좀 봐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저를 오랫동안 길게 소개해 주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환영의 박수도 군대에서 강의할 때 왜 제외하고는 또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받는 것도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거의 제 강의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할 일도 없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글만 썼습니다. 그래서 원고지로 한 2만 장 가까이를 200자 원고지로 2만 장 가까이를 한 4, 5년 동안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을 하나 냈어요. 사마천 사기 성어 대사전이라고 해서 2,800쪽이 넘는 사전입니다. 책값만 45만 원짜리 사전을 하나 첨부 한정본으로 기업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제작비만 1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짓을 하나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후원하신 기업에서 책을 사주시는 바람에 절반을 500권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작비가 충당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팔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을 해놓은 게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기 전환점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꼭 그 사람을 힘들게만 만드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고, 좀 전에 이중근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바와 같이 사마천은 누구보다도 슬픈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일흥이라고 하는 장수를 변호하려고 하다가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서 반역죄에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원래는 옥에 갇혀서 그냥 황제의 심기가 풀려나겠지 나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흉노 쪽에서 그 보고서가 하나 날라 들어오는데 일흥이 항복한 다음에 흉노 군대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그 허위 보고가 날아옵니다. 나중에 이제 사마천이 궁형 다 당하고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 일흥이 아니라 이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름이 잘못된 겁니다. 이서라는 인물로 밝혀졌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반역죄에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사마천 나이가 48살입니다. 우리 나이로. 47에 옥에 갇히고 48에 사형 선고를 받고 49에 궁형을 자청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금을 내거나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청해서 내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남는 방법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황제한테 밑보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황제의 눈치가 보이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인 궁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49살인데 그 당시 남자들 평균 수명을 다 산 나이입니다. 조선시대 때 남자들이 평균 수명이 50을 못 넘겼습니다. 사마천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기억하실 필요 없이 예수님보다 145년 먼저 태어나셨다. 그러면 실감이 오시죠, 그죠? 예수님보다 무려 145년이나 먼저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이미 넘어갔고 49살 나이로 궁형을 자청한다는 얘기는 사형수가 또 한 번 자기 자신에게 죽음을 선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확률이 80%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도 치욕입니다. 사마천은 친구에게 보낸 이만이라고 하는 입사 동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 치 또는 욕자를 무려 18번이나 반복합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웠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죠? 궁형을 자청하는 것도 치욕인데 궁형을 내가 자청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황제가 또 허락해야 돼요. 실제로 사마천 당대에 사형수 신분으로 궁형을 자청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은 건 2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마천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나 사형 대신 궁형 선택하랍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그 말 자체도. 근데 그것도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47살 이후로 거의 인생 삶 자체가 전부 다 치욕이었습니다. 그리고 50세 때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정말로 천루신조로 살아남아서 그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그 풀려날 무렵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고가 거짓 보고였다는 게 밝혀지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황제가 미안해가지고 한나라 무죄가 중서령이라고 하는 즉 성기가 없는 사람에게만 주는 우리로 얘기하면 내시 벼슬을 줍니다. 황간이라고 하죠, 그죠? 중서령 벼슬을 주는데 이것도 치욕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속되게 비유를 하자면은 실컷 두들겨 펴놓고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실컷 때려놓고 돈 지어주고 아이고 이거면 되겠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큰 치욕입니까? 사마천이 이 중서령이라는 벼슬을 놓고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입니다, 사마천은. 그러니까 저는 올해로 사마천 공부가 이제 35년째 넘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은 거의 사마천 삶에 빙의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47살의 나이로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궁형을 자청하고 궁형을 당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기를 완성하기까지 56세 무렵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47부터 56세까지 딱 10년입니다. 사마천 최후의 10년 이 부분이 이제 저한테 가장 강렬하게 와 닿았습니다. 과연 이 사마천이라는 인간이 그 10년 동안에 어떤 심경이었을까? 궁형을 자청하게 되는 원인은 결국은 역사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궁형을 자청하긴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풀려나와서 중서령이라는 벼슬을 놓고 또 한 번 치욕을 맛보면서 사마천이 그 벼슬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왜 받아들였을까? 이게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앞에 부분은 뭐 궁형을 자청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 유언도 있고 평생 자기가 준비해온 역사책을 쓰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억울하게 궁형까지 자청하게 만든 이 장본인이 미안해가지고 벼슬을 주는 것도 치욕스러운데 사마천이 이걸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형을 왜 받아들였을까 굉장히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에는 나와 있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로 경찰에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상력을 좀 발휘해봤죠. 첫 번째는 그냥 현실적으로 딱히 다른 재주가 없으니까요.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결국은 생계죠. 기본적으로. 왜 중서령 벼슬은 원래 사마천의 벼슬인 태사령 벼슬보다 녹봉이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하는 일은 허드렛 일입니다. 황제 심부름이나 하고 뭐 황제 심부름이나 하고 황제와 관계되어 있는 관리들한테 뭐 문서 같은 거 전달해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지만은 녹봉은 많아요. 결국 첫 번째 생계 문제다.
근데 과연 생계 하나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중서령이라고 하는 이 치욕스러운 벼슬을 받았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보고 하다가 두 번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궁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자료가 다 황가 도서관에 있습니다. 원래 공무원이었거든요. 태사령이라고 하는 벼슬을 받은 공무원이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책을 다 수집하고 역사책을 쓸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은 그걸 집에다 갖다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국가 거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에 들어와 가지고 이 도서관에서 역사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모천이 벼슬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더 절박한 이유는 황궁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사마천은 황제의 미안함을 이용을 합니다. 황제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줍니다. 대충 아침에 와가지고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출근 도장만 찍고 도서관에 가서 역사책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0 이후로 약 5년 내지 6년 가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완성한 책이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무려 7년이 2006년이군요. 2006년도에 무려 7년 걸려서 두 번째 책을 제가 99년도에 지혜로 읽는 사기라고 하는 첫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사마천과 사기에 관한 첫 번째 책입니다. 저서로는. 그리고는 99년도 두 번째로 사마천 고향에 갔다가 엄청난 충격을 제가 받아가지고 공부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7년이 걸려가지고 낸 책이 역사의 등불 사마천 피로 쓴 사기라고 하는 이 책이 제 연구의 공부의 이정표가 됐고 사실 그 책 때문에 그 다음해인 2007년도에 EBS TV에서 김영수의 사기와 21세기라고 하는 TV 강연을 32회나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뭐 각 대기업을 비롯해가지고 공공기관, 도서관, 뭐 대학교 할 거 없이 어마어마하게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별의 순간이요?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유명세도 타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늘 마음 한켠에 걸렸던 게 뭐냐 그러면 사마천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 사마천 최후의 10년 그 시기가 저는 가장 황금 시기였다. 늘 사마천한테도 미안하고 마음에 걸리고 해서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면서 대중 역사서를 쓰는 것 외에 사마천을 위해서 뭘 나는 남겨놔야 될 것인가 라고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닥치면서 그러면 지난 한 25년 동안 준비했던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를 비롯해가지고 명언 명구들 다 이제 준비는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이제 종합 정리해서 사전을 하나 만들어 보자. 사전을 만들어 보자라는 건 뭐냐면 책으로 만들어 내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사전을 만들어 보자. 왜 이게 어차피 출판사는 못 냅니다. 제작비가 뭐 억대가 들어가는 제작비가 되다 보니까 다행히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후원을 받아서 책의 절반을 사주시는 바람에 이제 책은 출간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제 제 사마천 사기 공부의 단계별로 얘기하면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마천의 언어였습니다. 사마천은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물론 그 전에 쓰고는 있었습니다만은 마무리를 못한 상태에서 궁형을 당했고 50세에 풀려나와서 한 5, 6년 동안 그 마무리를 합니다. 사마천 사기가 모두 권수로 따지면 130권이고요. 글자수로 따지면 52만 6,500자입니다. 제가 헤아려 본 숫자가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사마천이 직접 밝혀놓은 숫자입니다. 사마천이 제일 마지막 권인 130권 태사공 자서라고 해서 자기 집안 이야기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그 다음에 130권에 대한 짤막짤막한 요약이 있습니다. 내가 위협열전을 왜 쓰게 됐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로 번역으로 얘기하면 대여섯 줄 정도로 간략간략하게 요지를 130권 전체 요지를 다 남겨놓고 나머지는 아버지 이야기하고 자기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책 제목을 태사공서, 아버지에게 바치는 책입니다. 아버지도 태사령이라고 하는 벼슬에 있었고 태사령 벼슬에 있는 사람을 높여 불러서 태사공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보통 명사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중국 사람 태사공 하면은 사마천한테만 붙이는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그 전에 수없이 많은 태사공이 있었는데 지금은 태사공 하면은 사마천입니다. 그냥 그만큼 이제 위대한 역사가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사마천 사기 역사책의 제목은 태사공서입니다. 아버지에게 바치는 레퀴엠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모두 130권 52만 6,500자다라고 숫자를 밝힙니다. 대단한 역사가입니다. 왜 숫자를 밝혔을까? 이것도 이제 저희 공부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사마천 사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화서국 판본의 글자 수가 몇 글자일까요? 55만 자입니다. 그러니까 2만 자가 넘어 보태진 거죠. 그리고 역대로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만자 가까이가 떨어져 나가고 만자 이상이 후대에 덧붙여졌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사마천이 글자 수를 밝히지 않았으면 그거 확인하는데 하세월이 걸렸을 겁니다. 왜? 문체를 다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사마천 당대의 문체하고 그 다음에 갖다가 붙여놓은 후대에 갖다가 붙여놓은 문장의 문체하고 비교가 돼서 차이점이 나와야지 이거는 후대에 갖다 붙인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에서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숫자가 밝혀져 있으니까 나름대로 혐의가 가는 문장들만 골라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느 쪽이 떨어져 나갔을까도 어느 정도 연구가 쉬워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 역사책에도 손댈 거를 예견을 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학자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두부를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거를. 그래서 한 분은 세상에 내 보이고 한 분은 명산에다가 감춰두겠다고 했습니다. 왜? 폐기당할 위험까지도 예견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폐기는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우여곡절에 있는 역사책이고 또 하나는 52만 6,500자라고 하는 이 숫자가 번역을 하면은 이만한 책으로 한 대여섯 권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500페이지 되는 책으로.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사기는 몇 년을 다루고 있는 역사책이냐 그러면 3,000년을 다루고 있는 통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사 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순 임금 그 이전부터 황제 누르왕자 황제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순을 제일 첫 권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하나라의 기록인 하본기 이렇게 해서 3,000년을 다루고 있는 방대한 역사책입니다. 저도 처음 공부할 때는 한 20년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52만 6,500자 너무 많아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왜냐하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이 어려워서 그렇고 또 하나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20년 동안 넘게 저는 제 머리통을 두들기고 살았어요. 아이고 웬만하면은 그죠. 제자백과 책들이 웬만하면 다 10만 단위가 넘습니다. 여시춘초도 그렇고 뭐 웬만한 것들 묵자 그다음에 뭐 순자 전부 다 20만 자 가까이 됩니다. 관자는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 뭐 읽어보면 대충 한 10년 정도 공부하면 물리가 트이고 그다음에 한 10년 공부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도 차단되고 갈 텐데 20년을 공부해도 도대체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글자 수에 눈길이 갔습니다. 다른 역사책 글자 수는 얼마나 될까? 그래서 다른 책들하고 비교를 해봤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국의 양대 역사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천 사기고 또 하나는 사막광의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통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우셨냐 그러면 기전체 역사책이다 배우셨어요. 사마강의 자치통감은 편년체 역사책입니다. 기전체는 편년체하고 그다음에 전기하고 합쳐가지고 만든 사마천이 창안한 역사 서술체제예요. 사람 위주로 가되 나라별로 또 편제하기도 하고 국가 제도와 문물도 또 집어넣기도 하고 연표까지 넣어요. 사마천 사기는 다른 역사책하고 확연히 구별됩니다. 제일 먼저 최초의 가장 본격적인 역사책이기도 하지만은 놀랍게도 타임테이블까지 넣어놨어요. 역사책에다가 연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제도와 문물을 다루는 전문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라별로 왕조별로 편제가 돼 있고, 절반이 넘는 70권은 전부 다 열제내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보통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는 아직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마천의 기전체 역사술 체제를 뛰어넘을 만한 체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넘는 소위 통사로 기록하려면 기전체를 따라갈 만한 소술 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 이후로 나오는 중국의 모든 왕조들이 새로 들어서면 그 전 왕조의 역사책을 편찬을 하잖아요. 전부 다 기전체로 편찬을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24사 또는 25사라고 하는 중국 역대 정권들이 만들어 놓은 24종류 내지 25종류 역사책이 모조리 다 기전체예요. 편전체는 쉽습니다. 왜? 연도별로 기록하면 되니까.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근데 사마왕은 송나라 때 사기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역사책들을 전부 다 참고하고 해가지고 1500년 되는 사마왕도 제일 중국사 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전국시대 때까지 한 1500년 정도 되는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의 절반이죠. 사기는 3000년이니까. 근데 글자 수가 얼마냐? 300만 자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5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사기보다. 연수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 조선왕조실록은 5천만 자가 넘습니다. 500년밖에 안 되는데. 조선왕조실록에 저본이 되는 승정원 일기는 억 단위입니다. 글자 수가. 승정원 일기가 있었기 때문에 왕조실록이 가능하거든요. 승정원 일기는 임금이 일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잘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마치 카메라로 녹화하듯이 해놓은 게 승정원 일기거든요. 그걸 다 실록에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추려가지고 편찬한 게 이제 실록이란 말이에요. 5천만 자가 넘습니다. 그렇고, 아하, 이게 줄인 거구나. 그걸 깨닫는데 20년이 넘어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나쁜 건 확실합니다. 그건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줄인 거예요. 줄여서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가 소설보다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두부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폐기당할 위험이 있다. 그럼 폐기당하지 않게끔 뭔가를 장치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또 들여다봤죠.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에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아까는 제가 뭐 피로 썼다고 얘기하지만 피가 문제가 아니라 사마천이 인간이 구사할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비유법은 총동원합니다. 첫 번째, 줄여야 돼요. 왜? 시간이 없어. 그렇잖아요. 궁형당했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받고는 고문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만시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는 방법은 줄이는 게 제일 첫 번째죠. 줄이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당연히죠. 왜? 쭉 나와 있는 사료들을 전부 다 인용을 해가지고 자 보기 좋게 딱 편집해가지고 편제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으면은 다 후대 사람들도 읽기 편하고 자기도 편하죠. 시간이 덜 들이니까. 근데 이걸 전부 다 줄여야 돼요. 그 가운데 엑기스들을 추려내야 됩니다. 짜내야 됩니다. 두 번째, 검열도 피해야 돼요. 권력자에. 그러니까 비유법을 씁니다. 사마천 사기가 어렵게 쓰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비유법이 총동원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직유, 은유, 뭐 반어, 도치, 그죠? 예. 온갖 비법이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추리소설 기법까지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시간 이동도 나옵니다. 사마천 사기 공간 이동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강의하고 있는 장면을 사마천이 묘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요. 그럼 여기 사람들 여기 다 그대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저만 나가요. 그러면 사마천이 카메라가 따라가듯이 저를 따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공간을 이동시켜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해요? 한편 강의장에는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화 찍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책이구나. 초창기 때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어려운 책이 아니고 어지러운 책이라고 했습니다. 연구가 덜 됐을 때는. 그래서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난서라고 했고 한 2000년 넘어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어지러운 책이 아니고 사마천이 일부러 이렇게 한 거구나. 그래서 지금은 어려울 난자를 써가지고 난서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평생 제가 공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도 한 20년 공부하면은 헤엄쳐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20년째 되던 해 보니까 이게 강도 아니고요, 호수도 아니고 바다야. 그래서 깔아앉아서 죽는 수밖에 없구나. 어디까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 저도 누구보다도 가장 오래 공부했고 더더군다나 저는 그 넓이를 사기가 다루고 있는 방대한 3000년 통사의 넓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을 지금까지 150차례 이상이나 다녀왔거든요. 저 사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수백 장의 1000장 가까이 되는 전부 다 현장 사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관포지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중 고향 가야죠. 관중 무덤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포승 무덤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관중 무덤은 잘 남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전투,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패왕별이 현장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는 시간. 그래서 넓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빠져 죽자. 이제 이런 거고요. 그 사전을 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마천이 글로 남겨놨지만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다. 그래서 이제 언어라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언어가 그 수준과 경지가 차원이 어디까지 가 있을까 이제 여기에 저는 감탄을 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이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지금 너무 말이 이제 타락한 시대예요. 각계각층을 비롯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은 머리가 막 지끈지끈 거릴 정도로 언어가 너무 오염돼 있단 말이죠. 소위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 지도층들의 언어는 더 형편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공부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공부 안 하고 자기 수양 안 하고 인문학적인 마인드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자극적인 이게 가만히 보면 세상하고 거꾸로 갑니다. 왜? 옛날에는 역사는 기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10년 사이에 저는 역사를 뭐라고 정의하냐 그러면 집단 기억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제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집단이 어느 한순간 어떤 사건이 또는 어떤 인물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집단이 기억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요? 녹음되어 있거나 녹화된 걸 찾아내서 보여주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녹음되고 모든 게 녹화되는 시대인데도 언어는 갈수록 더 수준이 떨어지고 있어요. 더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조심 안 하고 이게 이 현상이 과연 무슨 현상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현상을 진단하고 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나는 언어를 좀 순화시켜 보자. 우리가 말하는 걸 좀 우아하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건 사마천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어릴 때 또 저한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저는 이제 군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제 부친께서 해군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를 3군데나 다녔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덕분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천으로 첫 번째 이사를 왔는데 동네가 엄청나게 거친 거예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저희 어머님의 회고에 따르면은 이놈은 제가 장남인데 큰아들 놈이 한번 하루 나갔다 오면 하루에 하나씩 욕을 배워갖고요. 거기는 이북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굉장히 거칠어요 실제로. 부평 쪽에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불러놓고 욕을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너 어제 걸레 물고 잤지? 에? 야야 사람이 이런짜리 말을 하면은 사람 가치가 이런짜리밖에 안 되는 거다. 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을 하는 거다. 그 욕을 맨날 입에 달고 다니면 결국 네가 어젯밤에 걸레 물고 잔 것밖에 더 되니 결국 그건 말의 가치도 없지만 기껏 돈 매겨봐야 이런 짜리밖에 더 되겠니? 이 얘기. 다시는 그 이후로 저는 12살 이후로 욕을 안 했습니다. 특별하게 뭐 인용을 하거나 이럴 때 제외하고는 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는 데다가 또 이번에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게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굳이 하이데거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하이데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거든요. 우리 법정 스님께서도 이 하이데거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말의 중요성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 처음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사전을 내고 뭐 거의 제가 강의가 없던 차에 우리 김창수 선생님께서 강의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부랴부랴 이제 강의 안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텍스트하고 다를 겁니다. 아마 그 텍스트를 한참 전에 몇 달 전에 보냈고 강의안을 뭘로 강의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성공하는 사람이 이제 언어라고 부제목은 제가 붙이려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언격이 인격이다. 말의 격이 그 사람의 격이다라고 하는 부제목입니다. 언어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이게 이제 그 책 그 사전입니다. 이건 엊그저께 나온 책입니다. 이게 시사고사성어는 주로 정치나 사회 쪽에서 사람들이 인용하는 고사성어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어쩐지를 좀 한번 수필식으로 써보는 거고요. 언어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영상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뭐 제 세대들이나 조금 연배가 있는 분들은 이 영화 아실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캐플리카의 축제 장면입니다. What is a youth, impetuous fire? What is a maid, ice and desire? The world wags on, a rose will bloom, it then will fade. So does a youth, so does the fairest maid. Comes a time when one sweet smile has its season for a while,
then love's in love with me. Some they think only to marry, others will tease and tarry. Mine is the very best parry. Cupid, he rules us all. Caper the caper, sing me the song. Death will come soon to hush us along. Sweeter than honey and bitter as gall. Love is a pastime that never will pall. Sweeter than honey and bitter as gall. Cupid, he rules us all. If I profane with my unworthiest hand this holy shrine, the gentle sin is this: my lips, two blushing pilgrims ready stand to smooth the rough touch with a gentle kiss. Pilgrim, you do wrong your hand too much. Which mannerly devotion shows in this? For saints have hands that pilgrims' hands do touch, and palm to palm is holy palmer's kiss. Have not saints lips, and holy palmers too? Aye, pilgrim, lips that they must use in prayer. Oh then, dear saint, let lips do what hands do. They pray. Grant thou, lest faith turn to despair. Saints do not move, though grant for prayer's sake. Then move not. While my prayer's effect I take. Thus, from my lips, by thine, my sin is purged. Then have my lips a sin that they have took? Sin from my lips? Oh, trespass sweetly urged. Give me my sin again. A rose will bloom, it then will fade, so does the youth, so does. 서양의 언어는 셰익스피어에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 셰익스피어 책을 읽어보시면 그 언어의 묘사라든지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아주 절묘한 표현들 이런 부분들을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 혹시 아직도 학교 다니는 자녀들 있으면은 책만 읽히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워낙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한 반에 한 60명쯤 됐는데 한 45등쯤 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책 읽고 영화 보러 다니고 그거밖에 없었는데
저한테 남은 거라고는 공부가 아니라 그때 읽었던 책들과 그때 봤던 영화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강하게 남아 있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책 읽는 거 절대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때까지는 막 책 읽으라고 엄마들이 막 책만 읽으라 해놓고 중학교 좀 올라가도 중학교 2학년 넘어갈 때까지 소설책 읽고 있으면은 막 이제 자꾸 째려봐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도 책 읽고 있으면 네가 제정신이냐 이러고 이제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때 봐야 됩니다.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사춘기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저는 거의 사춘기를 그냥 건너뛴 게 뭐냐면 다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 많이 읽으셔라. 지금 심각한 언어의 타락 현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요즘 재미난 걸 하나 있어요. 이 책을 내면서 제가 사파를 제 사진으로 쓸까 하다가 챗 GPT한테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속담에 입은 삐뚤어졌어도 나발은 제대로 불어라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거를 주고 텍스트를 주고 한번 그려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속담 사전에 보면은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말에 관한 아주 찰진 속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보면 입이 광주리만 해도 말을 못하리라. 온몸이 입이어도 말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을 때 쓰는 이제 그런 용어들입니다.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바르는 말이 천리 간다. 바르는 말이 천리 간다. 말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타고 다니는 말은 경주마 같은 경우는 빠르면 한 80km 뛴대요. 시속으로. 일반 말은 50km에서 60km 정도 된답니다. 빨리 뛰면은. 근데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의 속도는 시속으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통밥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무려 시속 1200km가 넘는답니다. 이 속도에다가 최근에 전 세계가 전 지구가 하나로 지금 SNS로 전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면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그만큼 말이 값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회적 변화가 이제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과도기라서 그런 거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워낙 민심이 흉흉해서 그런 거 말이 자꾸 이제 거칠어지고 타락하니까 요즘 학생들 말하는 거 보면은 육두문자 안 들어가면 아예 말이 안 되는 그렇잖아요. 그죠? 듣기가 정말 쓰고 있는 단어 보면 단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죠? 단어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책을 안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을 못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말을 더듬는 사람도 있고 언변이라는 거는 타고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훈련도 있긴 합니다만은 성격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말재주가 뛰어나는 경우는 타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독서와 훈련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다듬어지겠죠. 근데 이 못 알아듣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문해력은 말을 잘한다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문해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자 공부 다시 가르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 말의 단어의 70% 가까이가 다 한자 단어인데 그 한자를 안 가르쳐 놓으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말의 속도는 시속 1200km가 넘는다. 말의 무게는요? 중국 사람들은 말의 속도를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사마 난급이라고 해서
네 마리가 끄는 마차도 따라잡지 못한다 라고 할 만큼 말이 빠르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말의 무게까지 쟀어요. 무게를 쟀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게를 나타내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말의 무게는요? 그건 값이죠. 네. 값이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셨네. 말의 가치를 얘기하고 중국 사자성어 가운데 일언이 구정이다. 9구자에다가 가마솥 정자를 써가지고 말 한마디가 가마솥 9개 무게 나간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상하천 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의 위력은요. 자, 여러분들 이것만 배워도 많이 배우시는 거야. 자, 이제 말의 빠르기 이제 속도 배우셨어. 두 번째 말의 무게는 가마솥 9개보다 더 무겁다. 이런 구정이다. 말의 가치는 남아일은 중천금이다. 천금보다 더 무겁다. 더 값이 나간다. 그럼 말의 위력은요. 이것도 사마천 사기에 있습니다. 삼촌지설이 세치의 혀가 강우 백만지사다. 백만 대군보다 더 세다. 라고 어마어마하죠. 그죠? 중국 사람들이 좀 과장뻥이 좀 심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장빛 갚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면은 다툼도 해결하고 뭐 다 말의 위력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죠? 말이 그만큼 위력이 세다는 얘기죠. 그리고 좋은 말씀 한마디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까? 그 말씀이 성경책이고, 그죠? 중국에서는 중국인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논어고 공자왈, 소위 경이라고 하는 경자가 붙어 있는 것들은 다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부 다 뭘로 시작되냐 하면 경자가 붙어 있는 것들은 주로 말했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뭐 이런 거. 공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불교는요. 불경은 좀 다릅니다. 불경은 여시 아문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독특합니다. 결국은 말은 누군가가 입 밖으로 내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귀로 듣는 걸로 가는데, 그래서 듣기하고 말하기가 일치되거나 또는 듣기하고 말하기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대화가 안 되고 관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 현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권력자들에게 충고하거나 얘기할 때 잘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청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 속담이고요. 우리 속담 사전이 있습니다. 속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재미난 속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8번째 말 많은 것은 과부집 종년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 그러면 과부집의 종은 여기 이 동네 저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주워 듣고 와가지고 막 퍼뜨리고 다니니까 말 많은 것은 과부집 종년이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난 표현도 있고, 대개 보면 동네에 저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죠? 막 이 집 다니면서 뭐 누구네 집에 뭐가 있었대, 뭐 며느리가 도망갔대, 뭐 온갖 얘기 다 나옵니다. 그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번째, 혀 아래 도끼 들었다. 한자로 설하유부라고 합니다. 혀 아래 도끼 있다. 설하유부는 중국 고사성어 같죠? 아닙니다. 우리 속담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정치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가 적반하장은 아시죠? 도적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 그거 중국식 사자성어 아닙니다. 우리 속담입니다.
조선 후기 때 들어오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도 그 책 가운데 지금 제가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우리 속담을 한문으로 바꾼 책들이 순오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남잡식 이런 책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전부 다 우리 속담을 민간에서 떠돌던 속담들을 전부 다 한문으로 바꿔가지고 수록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이담석찬.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저기 설화유부는 우리 속담을 한자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시중에 몇 종류 책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속담집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게 이제 한중 관계, 중국하고 관계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저 속담을 많이 알아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 중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모든 만남의 시작이 오프닝 멘트는 고사성으로 시작해서 클로징 멘트는 고사성으로 끝납니다.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 잘 보세요. 직설법이 없습니다.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철두철미하게 신년사를 하든 누구하고 정상회담을 하든 전부 다 고전에 나와 있는 고사성어를 이용해가지고 돌아가게 합니다. 직구 안 던집니다. 철저하게 돌아가기예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할 때 보면은 우리도 보면은 시진핑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 주고받은 고사성어가 10종류가 넘어요.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뭐 밀어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책에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그랬더니 시진숙이 그 얘기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책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또 우리 쪽에서는 시주가 관계되어 있는 또 고사성어들을 꺼내가지고 간접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여기서. 그 안에는 이제 언중유골이라고 뼈가 있죠. 어떤 거는 잘 헤아려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2016년도에 사드가 배치됐을 때 중국의 외무부 장관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외교부 장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십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그러면 중국의 외교 기본적인 전략은 전략과 전술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과 전술에 충실하고 가장 전문가를 그 자리에 두는 겁니다. 바뀌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드를 배치하고 나니까 서양에 있는 여러 기자들이 왕이 외교부장한테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했을 때 왕이 외교부장이 나온 게 뭐냐 그러면 항장무금은 의제폐공이다. 8글자로 대답을 합니다. 항장무금은 의제폐공이다. 저는 금방 알아듣죠. 왜? 사마천 사기에 나온 대목. 서양의 기자들도 공부 꽤나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가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 인터뷰를 받아들고 해석하는데 엉터리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한참 걸려요. 왜냐하면 이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봤으면 바로 이제 대답을 해줄 텐데 항장은 뭐냐 그러면은 항우의 숙부입니다. 항우 삼촌이에요. 항우하고 유방이 기원전 206년에 홍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술자리를 가집니다. 유명한 홍문연이라고 합니다.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홍문지연이라고 합니다. 이 홍문연에서 항우가 유방을 죽이지 못하는 바람에 추한쟁패가 심각한 변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항우의 책사에 있던 범정이 3번이나 사인을 보내면서 죽이라고 하는데도 결국 못 죽입니다. 그랬더니 범정이 항장에게 야 오늘 좋은 자리니까 칼춤 추는 척 하면서 기회를 봐가지고 찔러 죽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항장 무검이에요. 항장이 칼춤을 춘다는. 그런데 항우에게 포섭된 유방에게 포섭된 항우의 삼촌이 또 하나 있었어요. 항백이라는 사람이에요. 항백이 보니까 이게 유방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야 칼춤을 혼자 추면 재미없지. 그러고는 자기도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같이 춤을 추면서 찌르려고 하면 막아주고 찌르려고 하면 막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량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바깥에 있는 번케한테 야 아내가 심상치 않다. 번케가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은 항우에게 따지는 순간에 항우는 화장실 간다고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진영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이제 홍문연은 뭐 한 1시간짜리 강의인데 줄이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유방을 못 죽입니다. 그때 나온 게
장량이 한 말입니다. 번개가 안에 어떻게 돌아가요? 그랬더니 항장 묵으면 의제 폐공이다. 항장이 칼춤을 추는데 그 의도가 폐공, 유방에게 있는 것 같다. 요게 사드 매치를 가지고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항장은 누구예요? 네? 묵음은 뭔지 아시겠죠? 칼춤은 사드 매치죠. 자, 의제 폐공. 뜻은 폐공에 있다. 이 폐공은 결국은 중국이죠.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항장이 이제 복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사드 배치를 하려고 한 건 미국이지만 장소는 우리나라니까. 이 이중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묘하게 답을 하는 게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큰 비즈니스 하기 전에 와가지고 꼭 이제 물어보고 갑니다. 이번에 큰 일이 있는데 가서 무슨 얘기를 했으면 좋겠냐.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도움을 주셔야 됩니까?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신 이야기를 이렇게 훈수를 둬요. 근데 제가 절반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가가지고 잘 안 돼서 와요. 왜 그러냐면 이전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후반부까지 다 얘기해요. 예를 들면 한신이 젊은 날 직업도 없이 빌어먹고 다녔어요. 하루는 낚시하러 갔다가 빨래를 하러 온 빨래하는 아주머니, 표모라고 합니다. 빨래하는 아주머니에게 밥을 얻어먹습니다. 이 원래 건달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눈치가 빨라야 되거든요. 그죠? 건달들은 눈치 없으면은 어디 다니면서 못 얻어먹잖아요. 가보니까 직업이 빨래하는 아주머니야.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방네 다 빨랫감 걷어와가지고 빨래터 가가지고 시내 가가지고 하루 종일 빨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빨래짐을 들고 이제 가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면은 그거 다 걷어가지고 방맹이 막 그저 다짐돌이 두들겨가지고 다 갖다 주는 아주머니, 주로 이제 과부들이 혼자 되신 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한신이 보니까 아주머니가 도시락 싸고 다니는 빨래하는 아주머니야, 직업이. 그래, 그 다음날 또 글로 가요. 똑같은 장소에. 그렇게 해서 우리 22일 밥을 얻어먹습니다. 건달이, 한신 정도가 돼야지 건달이죠. 한 20일을 똑같이 그 아주머니한테 밥을 얻어먹어요. 그리고는 이제 벼룩이도 낯짝이 있었는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다고. 그랬더니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생긴 건 왕손처럼 생긴 놈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 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나중에 한신이 왕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그 아주머니에게 천금으로 은혜를 갚습니다. 그 일반 천금이라고 합니다. 밥 한 번 얻어먹고 천금으로 은혜를 갚습니다. 그리고 표모 반신이라고 합니다.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한신에게 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표모 반신까지만 제가 얘기를 해드렸으면 문제가 없어. 그러면 항상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 자, 오전에 만났어. 얘기 좀 쭉 하다가 얘기가 잘 풀어지면은 표모 반신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비서 시켜가지고 점심 예약하면은 그 협상은 50% 이상 성공한 거다. 중국 사람들 밥 먹고 가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성공을 합니다. 인사치레로 중국 사람들 밥 먹고 가라 소리 안 합니다. 우리는 인사치레로 밥이나 먹고 가지, 뭐 속으로 빨리 가지. 중국 사람들은 그냥 얘기를 안 합니다. 거칠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가라고 하고 예약을 하면은 그 협상은 거의 성사에 바로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턱밑까지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국 사람들 밥 먹을 때 뭐가 안 빠지죠? 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하고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술을 막 먹고는 이제 뒷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심이 이제 의심받습니다. 앞에 했던 내가 표모 반신까지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 다 알아듣잖아요. 저거는 나중에 일반 천금하려고 하는 이야기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야, 잘 되면 내가 천금으로 은혜를 갚지.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중국의 모든 전략가들, 중국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절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에 가지고 떠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언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격식도 중요하고 언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결국은 갔다 와가지고 그럼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셨는데요? 기분 좋아가지고 밥 먹었을 때 내가 잘 됐다고 생각해서 막 일반 천금까지 얘기했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한 번은 어떤 기업인이 중국 사람들에게 아주 큰 그림을 선물을 받아갖고 왔어요. 백호도, 호랑이 100마리 그려져 있는 그림을 선물을 받았어요. 백호도라고 딱 써. 김 교수님, 예, 아무리 새도 99마리밖에 없어. 내가 비서한테 시켜도 새도 99마리밖에 없고 다른 사람한테 헤아려도 99마리밖에 없다. 뭐 백호도라고 그래놓고 왜 한 마리 어디로 갔냐 이거야. 아, 99마리밖에 안 그리는 겁니다. 제가 웃으면서 한 마리는 저 뱃속에 들었는 것 좀 뭐.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100마리 안 그립니다. 딱 채우지 않습니다. 99마리면 그립니다. 그게 백호도예요. 그렇다고 99호도라고 쓰겠어요? 아닙니다. 반올림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한 마리는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태백이 맨날 그랬잖아요. 그죠? 예. 호숫가에서 배 타고 가면서 달이 3개다. 하늘에 떠 있는 달, 호수에 뜬 달, 내 마음속에 떠 있는 달. 이게 중국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사마천 사기를 평생을 공부하면서 배운 거는 그런 겁니다. 이런 제가 공부하는 현실적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좋아서 하지만은 또 하나는 기회가 되면은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문학적인 기본 자산 같은 게 있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고요. 법정 스님입니다. 젊었을 때 법정 스님입니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생각이 맑고 고요하면 말도 맑고 고요하게 나온다. 생각이 야비하기나 거칠면 말 또한 야비하게 거칠게 말이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말로서 그 인품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존재의 집이라 한다. 이건 이제 하이데거가 한 얘기입니다. 언어는 구획된 성역, 다시 말해 존재의 집이다. 그 언어의 집에 인간이 산다. 사색하는 자들과 창조하는 자가 이 집의 지킴이들이다. 인간은 마치 자신이 언어의 창조자이고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언어가 인간의 주임으로 군림하고 있다. 좋은 말씀은 옛날 사람들이 다 했어요. 책이 다 절판되고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집에 한번 수소문을 해보세요. 하이데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 책 얼른 갖다가 킵해 놓으십시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자, 말이 나오는 과정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을 하려면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 가족들로부터 이제 말을 배우죠. 공부죠.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글을 읽을 줄 알게 되면은 지식이 쌓입니다. 그 지식이 좀 더 풍부해지면 식견이 생기고 좀 더 깊어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이나 손으로부터 말을 하거나 글을 쓰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성품과 성격이 개입이 됩니다. 똑같은 걸 배워도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글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하나의 거쳐야 될 저 생각의 단계가 생략이 됩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성격이 급하시거나 말이 너무 빨리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한 가지 팁만 드릴게요. 3초만 생각하세요. 3초 뒤에 상대편이 약간 답답하다고 느낄 때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즈예요. 포즈. 스탑이 아니고요. 우선 멈춤이라고 하죠. 그죠? 예, 키보드에 보면 포즈라고 있잖아요. 그죠? 잠시 멈추는 거. 요게 생각할 시간입니다.
3초만 해도 굉장히 깁니다. 똑딱 똑딱 똑딱이에요. 생각은 훨씬 더 말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3초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저는 한 5초쯤 멈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상대편이 답답해 하거든. 이걸 거꾸로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 자, 내가 뱉었던 말과 글이 있어요. 근데 그 말과 글을 보게 되면은 결국 입에서 나오죠. 거기까지 손과 입에서 나온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말과 글을 통해서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저 사람이 생각을 하고 한 말인지 생각을 하고 쓴 글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이 됩니다. 식견과 지혜도 파악이 되고 성품도 파악이 됩니다. 결국은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가 뽀롱이 납니다. 그죠? 예. 제가 사마천사기 공부하면서 이제 얻은 거는 저 글과 말의 생성 과정이 사마천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성찰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대단히 거칠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승질대로 나옵니다. 말이. 그리고 공부 없이 상대편을 압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훈련 없이 압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목소리가 커지고 거칠어져요.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투는 거 보면 일단 내가 앉으려고 그죠? 예. 목소리부터 키우잖아요. 그죠? 예.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뭐 유명한 우리 속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나가면서 필수 불가결한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입을 통해서 말로 서로 수단과 교류, 그 다음에 관계를 맺으면서부터 거기에 인간의 사유재산이 생기면서부터 그 사유재산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서부터 그리고 그 사유재산이 시스템화되고 국가가 생기면서 뭐 이렇게 발전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기원,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생존 본능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거 AI가 대답한 겁니다. 참 요즘 대답은 잘합니다. 질문만 똑바로 던지면은 얘가 정확하게는 대답은 잘합니다. 언어 발달과 함께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자신을 보호하며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나타났다. 그 서양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최초의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사과 따먹었지? 이거 아니요? 라고 한 게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사회적 필요성, 심리적 방어 기제, 이게 이제 제일 클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꿀리거나 저 사람한테 내가 약하게 보이면 안 돼. 시기하고 질투도 작용을 해.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걸 심리적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자유스러운 일부로 지나야 다 거짓말을 인간의 본성에다가 연결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서 너무 양심의 가책 안 받으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언어는 결국은 인간관계의 폭과 깊이를 결정을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오랫동안 관계 유지가 잘 안 됩니다. 학교 동창이었는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맨날 한다는 얘기가 내 집에 아파트가 몇 평이고 뭐 내 차가 뭐고 뭐 주식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오랫동안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그죠? 결국은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가 결국은 인간관계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인간관계 좁아진다고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좋아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내가 소모하지 않고 만나면 편하고 좋은 사람은 드물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한테 주변에 몇 사람 있으면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평생 가시면 돼요. 뭐하러 인간관계 넓혀가지고 피곤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괜히 가족들한테 짜증내고 아씨 누구네 엄마는 뭐 어쨌더라 뭐 이런 소리 뭐하러 하고 살아요. 그죠? 그 친구 만났더니 뭐 가진 건 없지만 진짜 우아하게 살고 재미있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봉사하고 살더라. 이런 사람하고 만나야지 뭐하러 그런 속물들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합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의 공간이나 시간, 공간은요. 그리고 관계의 깊이는 결코 시간하고 비례하지 않는다. 오래 만났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거나 관계가 좋아지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사마천 유명한 명언입니다. 인간관계의 깊이가 시간하고 절대로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 8글자로 백두여신의 경계여고다. 백두여신은 뭐냐 그러면요. 머리카락이 저처럼 하얗게 실 때까지 만났는데 관계를 유지했는데 여신 뭐뭐와 같다. 여전히 낯설다. 새롭다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을 평생 만났는데 여전히 낯설어. 좀 속되게 표현하면은 여전히 재수없어. 두 번째, 경계여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처마 밑에서 우산을 살짝 기울여서 같이 받쳐들었는데 아주 오래된 사이 같다. 연애로 얘기하면 첫눈에 눈이 맞았다. 뭐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사마천은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결코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인간관계라는 게. 그게 인간관계의 오묘함이기도 하다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한 사람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차이 때문입니다. 저 말씀이 굉장히 오묘한 겁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생을 만나도 낯선 사람 있고 잠깐 만나도 오래된 친구 같은 사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노중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입니다. 남긴 말인데 왜 저 사진이 뭐냐 그러면 노나라 노씨 있죠? 혹시 노씨 계세요? 노나라 노씨입니까? 아니요. 노무현 대통령 노씨구나 그러면. 다 성노씨죠 뭐. 물고기 쓰는 노씨예요? 물고기어 쓰고 날일자? 아니고? 물고기어 밑에 날일자 쓰는 노씨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강화노씨거든요. 이 강화노씨의 시조가 이 양반이에요. 노중년. 강화노씨 족보에 보면 노중년이 시조로 돼 있어요. 전주에 근무하는 공무원 한 분이 저기 보면 왼쪽에서 여기 네 번째 있는 요 양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출판사한테 이제 전화번호를 물어가지고 사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제 책에 보면 이 노중년 초상화가 실려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책에 있는 노중년 초상화 써도 되냐고. 우리 강원호 씨 시조인데 우리 강원호 씨 족보에는 노중년 초상화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일을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인연이 돼가지고 노중년 고향까지 가가지고 노중년 후손들하고 지금 교류하는 장면입니다. 저런 일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성씨의 거의 대부분이 다 중국의 성씨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문중하고 연결되면은 제가 늘 그 사람들을 모시고 시조들 중국의 시조들 제가 다 이거는 노중년이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 당시에 왕이 이제 양효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무덤이 발굴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수의가 저렇게 돼 있어요. 금루옥의라고 전부 다 옥으로 수의를 만들고 금실로 수의를 매가지고 저렇게 염을 했어요. 한나라 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10년 전에, 딱 10년입니다. 딱 10년 전에 이세돌 기사하고 딥마인드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어요. 딱 한 판을 이겼습니다. 유일한 승리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승리한.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부러 젖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엉뚱한 수를 두는 바람에 알파고가 버그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죠? 그때 나온 얘기가 심화학습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심화학습을 한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단어 나왔잖아요. 기억나세요? 저 단어를 10년 전에 제가 저 단어를 쓰는 순간 머리를 세게 두들겨 맞은, 저 단어에 두들겨 맞은 게 아니고 사마천 때문에. 좀 이따가 이제 자, 심화학습이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나온 중국의 인공지능 AI 가운데서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딥시크하고 마누스입니다. 딥시크는 우리나라에서 막아버리는 바람에 다운받기 힘들어요. 마누스는 얼마든지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딥시크는 철저하게 국가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면 절대로 번역도 안 해줍니다. 이쪽 마누스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딥시크가 뭐예요? 딥러닝에서 딥시크로 갔잖아요. 한자로는 심도 구색이라고 합니다. 깊이 있게 파고든다는 얘기예요. 러닝이 아니고 이제는 깊이 있게 탐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저기까지 갔어요, 이제.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갈까? 2100년 전에 사마천이 다음 단계를 예견을 하셨어요. 놀랍게도. 이게 이세돌하고 사진이 비슷하죠? 같은 사진 작가가 찍어서 그래요. 중앙일보 대사진 기자인 권혁재 사진 기자가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찍어줬고, 이세돌보다 한참 전에 저는 찍었고, 그저 이세돌은 10년 전에, 얼마 전에 찍었네요. 그죠? 이겁니다. 호학심사, 심지기의, 딥싱킹이다. 요 단계가 과연 AI가 갈 거냐 못 갈 거냐가 이제는 현재 시점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 배우길 좋아하고, 이거 딥러닝 했잖아요, 그죠? 예. 깊게 생각하면 마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된다. 사기 제일 첫 번째 권에 나오는 사마천의 공부법입니다. 사마천이 내가 사기를 어떤 자세와 어떤 공부 방법으로 쓰게 됐는가라는 거예요. 역사책 쓰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배우는 건 맞아. 딥싱킹. 깊게 생각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학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마음으로 알게 된대요. 그 뜻을. 거의 종교 영역으로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제 경험에 따르면은 저 딥싱킹이 심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문장 하나하나가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서 나온 글자다. 52만 6,500자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다 소금입니다. 바닷물을 길어서 정제한, 속되게 비유하자면 52만 6,500개의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심사에 사자, 생각,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죠. 바로 심자로 이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글자 끄트머리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글자 배치를 한번 보면 절묘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훌륭한 스승을 만난 건 틀림없구나. 제자가 아둔해서 그렇지. 그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더 중요해지는 게 언어다. 그죠? 그러면 그 언어를 이왕 만든 거 인간에게 좀 유용하게 써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AI를. 앞으로 10년 이내에 집에서 다 로봇 하나씩 다 집에다 들여놓을 걸요, 이제. 그렇게 갑니다. 왜? 심부름 시키고 그리고 말도 잘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로봇하고 사랑에 빠진 영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많아요.
가족들보다 훨씬 편하니까 가족들 만나 맨날 잔소리하고 싸우고 하니까 얘는 시키는 대로 하고 또 말대꾸도 내한테 맞춰서 잘해주잖아요. 이제 무엇보다도 가사 노동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10년 안에 한 집에 하나씩은 다 들어갈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라는 부분들, 그 밖에 기업이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AI가 활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텐데 그 AI를 인간이 가능하면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인간에게 이롭도록,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법적 장치, 즉 인공지능 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로봇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AI가 거둬들이는 경제적 수익만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제는 그걸로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노동자 대신 로봇을 써가지고 노동자 한 사람이 24시간 2대밖에 못 만들어내는데 얘는 20대 만들어내. 그럼 결국 사람은 대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인간은 뭐 할 거예요, 이제는? 예, 놀아야죠. 노동에서 해방되는,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노동에서 이제 해방됩니다. 이 무한한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경제가 뒷받침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놀죠. 그래서 로봇세가 나오는 겁니다. 써라 이거야. 그 대신 그 나오는 번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결국은 인간이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좀 더 차원 높은 로봇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인간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내야지 이 인류의 미래가 그래도 인간이 멸종당하지 않고, 뭐 이제 저나 제 연배에 계시는 분들은 뭐 저런 고민 안 하고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미래의 후손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래도 경험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농축을 해서 이제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강의를 해도 제 마음에 드는 강의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장 계세요? 혹시? 아직 없으세요? 그러면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대표로 새로 나온 책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제가 낸 책들인데요. 이거 나중에 받아가십시오. 예. 아, 예. 이제 반장 안 하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제 박수를 대신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아니면은 이해가 잘 안 간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질의응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려니까요.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까닭이 하나도 못 알아들으셨던지. 아니 왜 저기 뭐야 3,000년의 역사를 쓰시면서 그 사기 사마천에 사기가 3,000년의 역사를 썼잖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내신 그 사전은 2,880페이지, 그쪽 2,880쪽 정도 된다고 하시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아까 바깥에서. 그걸 좀 3,000 쪽으로 맞춰가지고. 반올림하면 3,000이잖아요. 사마천 사기도 약 3,000전이고, 예. 제 사전도 약 3,000페이지. 원래 이 사전은 3부작으로 구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마천의 언어가 가장 중요해서 먼저 냈고요. 여력이 된다면은 이제 인명사전, 사마천 사기 인명대사전, 약 4,000명 가까이 됩니다. 사기에 나오는 인명만
사람 숫자만 약 4천 명. 근데 단순하게 몇 년도 태어나서 뭐 하다가 어떻게 뭐 행적 기록하고 언제 죽었다 이런 인명사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거의 150번 이상 다 다녀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양력을 기록을 하고 관련되어 있는 유적 무덤이 있으면 무덤, 그다음에 이제 사기 보면 이 사람하고 관계되어 있는 스토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 같이. 세 번째는 사마천 사기 사건 대사전. 일어난 일들을 공부한 제 관점에서 어떻게 현대에 재해석할 것인가. 이것도 다 현장하고 관계가 있어서 3부작으로 원래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사항이었죠. 이 첫 번째 사전도 희망이었는데 희망이 이루어졌어. 간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본은 없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면은 그거를 두부를 쓴 거는 그 폐기될 거를 예상해서 감안해서 했다는데 왜 자기가 쓴 사기가 폐기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기는 대단히 예민한 책입니다. 사마천이 궁영을 자청하고 살아남고 사기를 완성할 때까지가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욕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 복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 드라마 잘 보세요. 우리나라 드라마도 그렇고 중국 드라마도 그렇고 전부 다 은혜와 원수의 복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복수 드라마로 최고는 글로리 아닙니까? 그죠? 예. 중국의 무협영화 보세요. 전부 다 은혜와 원수와 원한과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걸 은원관이라고 합니다.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입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이 은혜와 원수와 복수에 관한 기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중국의 복수관이 약간의 변화를 겪습니다. 첫 번째는 종법 복수라고 해가지고 문중 위주의 복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내 아버지가 임금에게 살해당했어. 그러면 정통적인 관념에 따르면 임금을 시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종법 복수 관념에 있어서는 저거 죽여도 됩니다.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때 임금들을 죽이는 사건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종법 복수라고 해요. 그러던 것이 전국시대에 넘어오면서 중앙집권화가 강화되면서 군주권이 훨씬 강화가 돼요. 그래서 이 종법 복수가 쇠퇴하고 살인 복수라고 해가지고 개인관계에 맺어진 인연, 이런 인간관계에 따라 가지고 누가 나한테 크게 은혜를 베풀어. 근데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원한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대신 죽여주거나. 이거는 살인 복수라고 합니다. 두 종류의 복수관이 사마천이 강하게 역사를 공부하면서 인식을 했겠죠. 그 자기도 당연히 특히 살인 복수, 개인의 인간관계인 이 복수에 대해서 사마천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기록도 많이 남겨놓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자객열전하고 유염열전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협소설의 원형이에요. 근데 복수할 수 없잖아요. 칼 들고 가가지고 자기한테 궁영의 수모를 가한 권력자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 대신 붓으로 복수합니다. 그거를 문화복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수 형태를 만들어낸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비판하려다 보니까 돌려가기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은유, 비유, 직유, 상징, 도치, 반어, 추리섭설, 기법까지 동원해가지고 돌려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민한 책이죠. 역대 왕조들이 사마천 사기를 대놓고 읽으라고 권유한 적이 없습니다. 왜? 거기 보면은 권력자도 암살한 자객열전도 나와 있죠. 위협도 나와 있죠. 곳곳에 전부 다 권력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대놓고 읽으라고 얘기 못하는 바람에 예민한 책이 됐습니다. 폐기당할 염려를 했던 부분이 그런 대목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다. 한 분은 어디다가 숨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명산에다가 숨겼다고 얘기했고, 한 분은 세상에다 내놨는데 한 50년 가까이 금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손자가
양군이라는 외손자가 나라에 큰 공을 세워요. 그래서 그 외손자가 우리 외할아버지 책 좀 읽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황제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약 4, 50년 만에 세상에 공표가 됩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겪었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기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000년쯤 된 송나라 때 판본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전수하느냐, 이제 전달하느냐, 여러분들. 서안에 시안이라는 곳에 가면 비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의 역대 비석들만 잔뜩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 종이가 발명된 이후로 육아의 경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책으로 만들기에는 활자가 안 나오니까요. 어떻게 해요? 비석에다가 다 새기죠. 논어를 쫙 비석에 새가지고 사방으로 그냥 원문을 빽빽하게 새겨요. 그걸 문묘 앞에다가 세워둡니다. 그러면은 학자들이 와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탁본에 가가지고 엮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해요.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송나라 때 이제 활자가 나오면서 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전부 다 주간이나 목간에 초설화서 백기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상상력이 좀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쓰고 있다, 역사책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그 당대의 모든 지식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때부터 준비했죠. 또 사마천을 알아주는 인재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궁형까지 자청해가면서 역사책을 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심 있는 지식인들은 문장기나 하는 사람들은 사마천이 저걸 언제 완성하느냐가 최고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완성되자마자 아마 줄 서가지고 빌려갔을걸요. 빌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사람한테 빨리 넘겨줘야 되니까 빨리 베껴야 돼. 이게. 베끼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잘못 베낀다. 글자가 틀리는 게 나올 수 있죠. 두 번째, 베껴놓고 원본은 지가 가지고 베낀 걸 준다.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벌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문이 상당히 꽤 많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만 6,500자 가운데 10,000자 이상이 탈락된 것만 그 정도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거나 바뀐 글자들도 꽤 있을 걸로 이제 추정을 하지만은 전체적인 문맥이나 문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마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장의 기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특히 저는 이제 어떤 그 선물을 받았냐 그러면 역사의 상상을 허락. 사마천의 어떤 장면에 대해서 기록이 없거나 남아있는 모든 자료가 없을 때는 상상합니다. 근데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현장에 찾아갑니다. 예를 들면 구론이라고 하는 전국시대 때 유명한 시인이 자결을 합니다. 이 자결하는 장면을 사마천은 어떻게 묘사했냐 그러면 회석, 수, 자침, 명나, 이사 돌을 품고 마침내 명나수로 가라앉아서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후대 학자들한테 고루한 학자들한테 엄청나게 비난에 시달립니다. 왜? 다른 기록이 없어요. 구론이 자결 장면을 기록한 게 구론 가생열전이라고 사마천 4개밖에 없어요. 근데 구론이 자결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모양이에요. 자결은 문제가 없는데 이 자결 장면을 묘사한 거 가지고 사마천을 비난을 합니다. 왜? 뭐라고? 네가 봤냐? 그렇잖아요. 돌을 자기 몸에다 묶어요. 그게 회석입니다. 그리고는 명나수로 걸어 들어가서 가라앉아서 죽어. 네가 봤냐? 저도 그런 비판하는 글들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답을 하지? 사마천 대신 제가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향을 갔어요. 명나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물리적으로 일단 뛰어내릴 데가 없어요. 전부 다 뛰어내렸다고 우리나라 책들 다 보면 구론 전부 다 명나수에 퉁퉁 뛰어내려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냥 빠져 죽었다라고 하면 돼 있어요. 가라앉아 죽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심지어 중국의 기록하에도 이렇게 바위 위에서 뛰어내린 걸 그래지.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갔더니 명나수에는 뛰어내릴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부분 다 걸어서 들어가잖아요. 신발 벗어놓고 걸어서 들어가서 가라앉아 죽는 게 맞죠. 사마천 그런 고향에 가가지고 그런 고향 마을 사람들한테 사당에도 참배하고 죽은 장소도 가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죽었을 것이다. 가장 구른다운 죽음이죠. 그런데 한 30년 공부하면서 또 느낀 게 뭐냐 그러면 돌을 품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돌을 몸에다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끌어안는다고 포자를 쓰거나 물리적으로 우리 포옹한다 할 때 폭자 묶는다라고 하는 쪽을 쓰거나 해야 되는데 회자를 썼어요. 우리가 회한이라든지 뭐 마음심자변 들어가 있는 어려운 글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품은 그 돌 속에 망해가는 초나라 못난 권력자에 대한 그런 회한이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회자를 쓴 게 그게 신의 안수지 자기를 대먹은 자기라는 장면은 결국은 걸어 들어가서 가라앉아서 죽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을 위해서 제가 그러면 너 같으면 어떻게 쓸 건데? 라고 반문을 합니다. 가장 구른다운 죽음이 아니었을까? 사마천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에 상상력을 허하라. 그래서 사기에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문학적 역사서요, 역사적 문학서다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노신이 말한 사가지 절창. 무은지 이소. 이소가 바로 구런의 시입니다. 시 제목입니다. 그것도 또 사연이 있습니다. 사가지 절창은 역사가의 기가 막힌 노래예요. 가락 없는 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맨날 책에다가 30년 전부터 책에다가 이 노신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사마천 사기가 노래이자 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20년째 넘어가면서 맞아. 52만 6,500자가 노래예요. 시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마천의 언어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말씀이고 좀 질문 주신 대로 노래이자 시다. 그래서 어렵다. 예. 중국에 150차례를 다녀오셨잖아요. 가실 적에 혼자 다니셨나요? 아니면 문화생이라든지 제자라든지 동료 같이 연구하는 학자들이랑 다니셨는지. 일반인들하고 주로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을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이 좀 생기면은 한 번씩 한 달씩 혼자 갔다 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소장님의 이 사마천 이 학문을 읽는 후계자 없어요. 없으세요? 하실래요? 아무도 안 해요. 어려워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안 합니다. 원래 제 과도 없었고 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도 과가 종교대학이었기 때문에 역사과도 없었고 해서 주로 교양만 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돈 많은 사람이 하면 좋은데 돈 많으면 이런 거 누구 하고 싶겠어요. 그죠? 제가 뭔가 해놓으면 누군가가 나중에 하겠죠. 뭐. 그거 가지고. 소장님 그 사전은 30년에 걸쳐서 만드신 대작이잖아요. 근데 집필 시간은 한 4, 5년 걸리잖아요. 주로 코로나 때.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마천의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려면 이제 제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이 좀 독특합니다. 있는 건 그대로 글자풀이나 있었던 팩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그 안에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 생각은 결국 사마천이 하시고자 한 말씀을 대신 전달한다라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 생각을 넣은 거고 제일 힘드는 부분들은 이제 편집이죠. 어디다가 사진을 집어넣을 것이며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문제죠. 왜냐면 저희 종이가 성경책 종이거든요. 그래서 비싸면 다 종이값입니다. 저 올칼라에다가 그러니까 따로 인터뷰하시기로 해놓고 여기서 본전을 다 뽑으시려고. 그만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